1966년 10월 미국 뉴저지. 밤늦게 귀가하던 두 소녀는 최근 동네에서 목격되고 있다는 수상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당일 아침에도 한 여성이 키가 큰 괴인에게 쫓기고 있다며 경찰서에 뛰어드는 사건이 벌어졌었죠. 소년들은 불안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길 건너편에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보였기 때문이죠. 그는 어둠 속에 숨어 주택가의 한 집을 끈질기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소년들이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는 그 순간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남자는 입이 찢어질 것처럼 소름 끼치게 웃고 있었죠. 그는 눈조차 깜빡이지 않고 기괴하게 웃으며 소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년들은 그 길로 도망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만났지만 충격이 컸는지 남자의 생김새를 전혀 증언하지 못했는데요. 그들이 기억하는 건 찢어질 듯 웃는 입뿐이었죠. 사람들은 그들을 그리닝맨, 웃는 남자라고 부른다. 목격 장소나 시기는 물론이고 남자의 인종, 체격, 연령에 대한 증언이 저마다 다르다. 수많은 목격담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남자가 섬뜩할 정도로 광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통 검은 정장 차림으로 목격되며 2인 1조로 움직인다는 증언으로 보아 일정한 조직 체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나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미국의 유명 초자연 현상 연구가 존 킬은 그리닝맨으로 불리는 존재를 최초로 언급한 인물인데요. 저서인 신비한 존재에 대한 완전한 안내서를 통해 그리닝맨의 최초 목격 사례라고 여겨지는 1966년 뉴저지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서에는 이 외에도 그리닝맨에 대한 다양한 목격담이 실려 있으며 뉴저지 사건 못지않게 유명한 우드로 데렌베르거 사례 역시 소개되어 있죠. 웃는 남자가 목격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1966년 11월 2일 같은 지역 내 경찰서에 이상하게 생긴 자동차가 77번 국도 위에 정체되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된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수상한 차량은 없고 겁에 질린 남성만 남아있었다. 지역 내에서 재봉틀 판매원으로 일하던 우드로 데렌베르거였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운전을 하던 중 어디선가 엄청나게 큰 충돌음이 들려 급정거하고 보니 도로 위에 아주 이상하게 생긴 자동차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가운데가 불룩하며 끝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구식 오일 램프를 옆으로 뉘어놓은 것처럼 생긴 차량이었다. 놀라서 얼어붙어 있으니 측면에 해치를 열고 한 남성이 나타났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그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보인 것은 도저히 사람 같지 않은 광적인 미소였다. 해당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그리닝맨 출연 전후에는 UFO로 추정되는 미상 물체가 목격되는 등 미스터리한 현상이 동반됩니다. 그리닝맨의 정체를 두고 수많은 추측과 가설이 쏟아지는 것도 이런 특징 때문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가설은 바로 MIB 연관설입니다. MIB는 맨인 블랙의 축약어로 정부기관 요원처럼 검은 정장 차림으로 다니며 UFO나 외계인 목격자를 찾아와 취조하거나 위협하는 괴인들을 통칭하는 은어입니다. 영화 맨인 블랙이 워낙 유명해 영화를 위해 창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지만 MIB의 존재는 냉전시대 때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줄곧 목격되어 왔죠. 그리닝맨과 MIB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는 목격담은 셀 수 없이 많은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1967년 5월 뉴욕에서 벌어진 J8로 사건입니다. 그녀는 미국 WBAB 방송국에 소속된 인지도 높은 인기 진행자였다. 그녀는 새벽에 조깅을 하던 중 어두운 골목길에서 여성을 발견했다. 여성은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 몹시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녀가 도움을 주기 위해 다가섰을 때 검은색 캐딜락이 굉음을 내며 나타나 그녀 앞에 멈춰섰다. 이내 차 뒷좌석에서 내린 것은 검은색 양복을 입은 동양인 남자였는데 그는 괴기스러울 정도로 광적인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남자는 악수를 청하며 자신이 아폴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친근하게 행동했으나 맞잡은 손은 시체처럼 차가웠다. 남자는 여성을 수거하듯 데리고 떠났으며 그 후 그녀는 몇 년간 누군가에게 감시받는 듯한 기분에 시달려야 했다고 고백했다. 이러한 목격 사례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1987년 여름 맥스웰 가족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주일간 여름 휴가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던 맥스웰 가족은 캘리포니아 101번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하늘에서 이상한 발광체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빛이 볼 만한 작은 크기였으며 밝은 녹색빛을 띠고 있었죠.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두렵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름 휴가를 마무리 짓기에 좋은 신비로운 경험이었죠. 가족들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보았던 하늘의 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은 급변하게 되죠.
그들의 10대 자녀 중 한 명이 집 앞에서 워크맨으로 음악을 틀고 있을 때였다. 길 건너편에서 한 남자가 집 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는 한여름에는 어울리지 않는 검은 정장 차림이었으며 손에는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 남자는 소름 끼치게 웃으며 어린 소녀를 주시했다. 소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집으로 뛰어들어갔고 아버지가 집 밖으로 달려나왔을 때 당연히 MIB는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알 수 없는 세력에 의한 감시는 몇 년간 지속되었다. 이런 사례를 토대로 그리닝맨과 MIB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눈썹이 없거나 대머리인 경우가 많으며 항상 검은 정장을 입고 다닌다. 둘째, 새 것처럼 보이는 1930년대 및 1940년대 캐딜락을 타고 다닌다. 셋째, 사람이라고 보기 힘든 기괴하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띠고 있다. 그리닝맨과 MIB는 과연 동일한 존재일까요? 그렇다면 이들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그들이 웃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중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죠. 웃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의를 전달하는 가장 인간적인 방법이다. 사람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자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 그 웃음을 위장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부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리닝맨 혹은 MIB를 목격한 이들은 그 부자연스러움 속에서 묻어나오는 기괴함을 눈치챈 것이다. 확실한 것은 그들은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이며 의도적으로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따라하고 있다. 마치 정부 요원 같은 차림새를 하고 나타나 기괴하고 섬뜩한 미소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웃는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과는 종이 다른 기묘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CIA나 NSA처럼 국가에서 운영하는 비밀 기관인 걸까요? 아니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1971년 8월 23일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벨메즈 마을 마리아 페레이라 고메즈는 집의 부엌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 그저 평범한 얼룩처럼 보였는데요. 이를 유심히 살핀 마리아는 그것이 단순한 얼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뭇한 형상은 눈, 코, 입, 머리카락까지 형체가 뚜렷한 사람의 얼굴 모습이었던 것이죠. 훗날 라 파바라고 불린 바닥속 그녀는 마치 집안을 응시하듯 시선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겁에 질린 마리아는 이 사실을 곧장 남편에게 알렸고 그들은 기분 나쁜 얼룩을 지우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얼룩은 조금 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더 또렷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표정이 살아나는 것 같았죠. 무슨 짓을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귀신과도 같은 얼굴에 마리아와 가족들은 차츰 불쾌함을 넘어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결국 마룻바닥을 아예 석고로 덮어버리는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들에게는 집의 분위기보다 부엌의 저 얼굴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였죠. 사흘 뒤 마리아는 부엌 바닥에서 이상한 자국들을 발견합니다. 석고가 마르면서 일어난 현상인가 싶어 살펴보던 그녀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또 한 번 남편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엌의 석고 바닥에는 알 수 없는 이들의 수많은 얼굴 형상이 떠올라 있었기 때문이죠. 석고 작업을 해주었던 벽돌공 세바스티안이 집에 다시 방문해 살펴보았지만 석고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분명 완벽히 굳었고 단단했으며 주변 환경 등으로 인한 변형도 관찰되지 않았죠. 조용하던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기이한 사건은 입소문을 타고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얼굴을 보기 위해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왔으며 소문은 주변의 이웃 마을에까지 전해졌죠. 결국 이 소식은 푸에블로, 엘 이디알 등 지역 신문에 실리며 인근의 유명세를 떨치게 됩니다. 몇몇 신문사와 사람들은 마리아의 가족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였는데요. 마리아 가족은 매일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수백 명의 관람객에게 그저 그것들을 보여줄 뿐 입장료 같은 금전적 이득은 따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이성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었죠. 벨메즈의 얼굴이라 이름 붙은 기현상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졌습니다. 소식을 접한 마드리드 대학의 알구모사 교수는 직접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그는 해당 현상이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석고 바닥을 잘라 자신의 연구실로 가져갔는데요.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잘 나온 바닥을 꺼낸 그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석고에 분명히 나타나 있었던 벨메즈의 얼굴이 말끔하게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알구모사 교수는 어떠한 연구적 소득 없이 잘라낸 바닥을 다시 마리아의 집에 가져다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리를 찾은 석고 바닥에 사라졌던 얼굴 형상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죠. 이 일화가 또 한 번 신문에 실리며 벨메지의 얼굴은 지역을 넘어 스페인 전국에서 큰 논란과 화제가 됩니다. 이에 스페인 당국은 전 국민적인 논란을 종식하고자 콘크리트, 화학 등 각 분야 전문 기술자로 구성된 내무부 기술팀을 벨메즈 마을로 파견하였는데요. 연구 책임자인 조단은 과학적인 사실과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였죠. 이후 조사를 마친 조단과 연구팀은 부서로 돌아와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은색 혹은 갈색 물질을 이용한 착색, 그을음으로 보이는 듯한 혼합물 자국, 화학적 작용이 의심되는 불규칙한 형태 등이 관찰된다. 하지만 이것이 정확히 어떠한 방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단과 연구팀은 해당 현상이 위작이라는 전제를 놓고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의 거듭된 연구에도 불구하고 벨메지의 얼굴이 정확히 어떠한 방법으로 탄생하게 된 건지는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결정적으로 해당 얼룩에서는 페인트나 물감 등의 안료 성분이 일절 검출되지 않았죠. 이후로도 벨메지의 얼굴 현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현상 중에는 얼굴뿐 아니라 어깨와 상반신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주로 관찰된 중년 여성의 모습 외에 아이와 노인의 형상이 나타나기도 하였죠. 정부가 파견한 전문 연구팀마저 비밀을 밝혀내지 못하자 이번에는 심령 단체들이 나서기 시작하였는데요. 스페인 초심리학 학회의 부회장이었던 호세 루이스는 마리아와 가족들의 양해를 구한 뒤 해당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집 아래를 파보기로 하였습니다. 초심리학 학회팀은 집의 바닥이 아닌 지하, 즉 땅속에 비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죠. 3m쯤 땅을 파내려갔을 때 땅을 파던 삽에 무언가 둔탁한 것이 부딪힙니다. 이윽고 모습을 드러낸 것은 놀랍게도 사람의 유골이었는데요. 유골은 총 2구로 머리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초심리학 학회팀은 해당 유골에 대하여 자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고 14세기경 묻힌 것이라 추정하였죠. 이것은 중세시대 마녀 사냥으로 희생당한 이의 유골일 것이다. 벨메지의 얼굴은 희생자의 원념이 현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로도 역사학자, 심리학자, 초현상 연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벨메지의 얼굴을 보기 위해 마리아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당 현상에 대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사건은 스페인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보도되었죠. 1990년 9월 벨메지의 얼굴이 전 세계적인 심령 현상 사례로 자리 잡고 난 뒤 스페인 당국은 다시 한번 조사와 검증을 진행해 보기로 합니다. 조사는 스페인 국립연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국제적인 존경을 받는 ICV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는데요. 조사에는 1971년 당시보다 훨씬 발전한 연구기술, 전문 인력 등이 대거 투입되었죠. 사람들은 2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며 정부의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대중들의 예상과 달랐는데요. 우리는 광물학 및 화학에 기반하는 다양한 테스트를 실행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기대에 부응하는 반응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화합물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스페인 정부는 해당 현상을 결국 원인 불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년 전과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동일한 두 번의 결과는 오히려 당국이 심령 현상을 인정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비추어지기도 했죠. 이에 대중들은 자체적인 추측과 가설을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변상증으로 인한 착각이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변상증이란 무작위로 생긴 패턴에서 익숙한 형상을 보는 것으로 벽의 얼룩, 구름의 패턴 등에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미국의 사진 전문가 앤드류 메카시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변상증은 우연에 기초한다. 하지만 벨메지의 얼굴은 같은 집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이 얼굴들이 절대 우연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다른 학자들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이 변상증이 아니라는 반증이다라며 이에 동조하는 의견을 보였죠. 벨메지의 얼굴 현상은 2004년 2월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최초의 얼굴 라파바를 시작으로 그녀가 죽기 전까지 수백 개나 발현되었죠. 마리아의 죽음 이후 현상이 발생하지 않자 몇몇 이들은 그녀를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미구엘은 이와 관련하여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였죠. 어머니는 영을 끌어당기는 영감이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의 바닥이나 천장에 영들의 모습이 투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 각종 검사 결과는 이미 그것이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4년 스페인의 탐사 저널리즘 TV쇼 쿠아르토 밀레니오에 의해 사건은 다시 한번 재조명되었습니다.
그들은 회의적인 관점에서 벨메지의 얼굴이 사기라는 것을 밝혀내자는 주제로 탐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조사는 화학공학 박사인 호세 하비에르 그라세니아, 법의학 범죄학자이자 응용범죄학 연구소 소장인 루이스 알라만코스에 의해 다각도로 이루어졌죠. 그들은 보존된 그림들 일부에서 샘플을 추출한 뒤 적외선 주사, 전자 현미경 등을 활용하여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페인트와 같은 무기 물질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행한 모든 과학적 지식과 기술에 따르면 이것은 어떠한 외부 조작 요소가 없다. 현대의 발전된 기술이 설명될 수 없는 심령 현상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만 것인데요. 그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직접 실험실 내부에 마루, 석고 등을 준비하여 1971년 당시 주로 구할 수 있었던 약품 등을 사용해 벨메지의 얼굴을 재현해내려고 하였죠. 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과 동일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연구팀은 결국 본인들의 실패를 선언하였죠.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20세기 가장 중요한 초자연적 현상이다. 벨메지의 얼굴은 초자연 현상 전문가, 신비주의자들에 의해 규정된 것이 아닌 다수의 과학자, 회의론자, 정부에 의해 심령 현상으로 기록된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벨메지의 얼굴 현상이 일어난 벽과 바닥 일부는 하비에르 카노 기록 보관소에 커팅된 채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21세기 현대 과학으로도 풀리지 않은 벨메지의 얼굴 미스터리, 그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마녀 사냥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이들의 원념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그림일까요? 그 진실은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의 갤러웨이 해변. 이곳에 위치한 베넨 헤드 동굴은 좁고 습하지만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스코틀랜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입니다. 이 동굴이 유명해진 데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괴담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괴담은 바로 스코틀랜드의 전설적인 살인마 가족 소니빈 일가의 이야기였죠. 16세기 스코틀랜드 이스트 로디언에서 태어난 알렉산더 빈은 도랑을 파고 울타리를 고치는 일을 하는 하층민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인을 뜻하는 소니에서 따온 별명 소니 빈으로 불리게 되는 그는 어릴 적부터 피와 폭력에 열광하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보였는데요. 단순하고 건설적인 가업은 소니 빈의 욕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했죠. 결국 소니 빈은 성인이 되었을 때 가업을 잊기 거부하고 집안을 뛰쳐나오고 맙니다. 여러 마을을 떠돌며 본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해소하던 소니 빈은 자신과 비슷한 성향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난 마녀 아그네스 더글라스를 만나 사랑에 빠지는데요. 자신들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외톨이로 지내던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되고 곧장 둘만의 결혼식을 올려 부부가 되죠. 이 사악한 부부는 신혼집마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항구 마을 거번 근처의 베넨 헤드 동굴에 신혼집을 꾸리는데요. 베넨 동굴은 1마일이 넘는 깊이를 가진 동굴로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작은 방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심지어 바닷가 절벽에 위치하여 이틀에 한 번꼴로 조수가 높아지면 동굴 입구가 물속으로 잠기는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베넨 동굴은 평범한 사람은 하루도 버티기 힘들 만큼 좁고 어둡고 습한 장소였지만 남들의 이목을 피해 숨어 살기를 원하는 소니빈 부부에게는 최적의 은신처가 되어주었죠. 소니빈 부부는 베넨 동굴을 거점으로 새로운 가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본인들의 폭력적인 욕구를 마음껏 해소할 수 있는 강도짓이었는데요. 사람이 접근하기 힘들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힘들어 보이는 좁은 동굴을 집으로 택한 이유도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 살기 위해서였죠. 소니빈 부부는 동굴 근처 해안가에 자리 잡은 마을인 발란트레와 거번을 오가는 여행자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부부는 처음에는 피해자들의 시체를 동굴 안쪽에 쌓아두고 짐과 금품을 탈취하는 꽤나 상식적인 방법으로 강도짓을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외딴 해안가에서 강도짓으로 얻은 작물을 처분하게 되면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소문이 퍼질 것이 뻔했죠. 때문에 부부는 금부치를 팔아 부자가 되기는커녕 입에 풀칠할 음식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렇게 피해자들에게서 빼앗은 금품은 동굴 한켠에 차곡차곡 쌓여만 갔죠. 결국 소니빈 부부는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버리고 맙니다. 자신들이 가장 쉽게 그리고 많이 얻을 수 있는 고기를 먹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요리에 쓰인 고기들은 전부 부부에게 살해당한 희생자들이었죠. 그들은 강도짓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도축하였고 팔다리는 소금에 절여 동굴에 보관했습니다. 이 끔찍한 만행은 무려 25년간 지속되었죠. 소니빈 부부는 그들만의 아늑한 동굴 속에서 풍족한 식생활을 이어가며 14명의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이 자식들 또한 어릴 적부터 부모가 주는 고기를 먹고 자랐고 자연스럽게 가업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어느덧 성인이 된 자식들은 소니빈 부부를 도와 범죄 행위에도 가담했죠. 심지어 자식들은 동굴 내에서 서로 간 짝을 지어 남녀 각각 8명씩 총 16명의 손자와 손녀까지 낳았습니다. 결국 소니빈 일가는 3대에 걸쳐 48명에 이르는 대가족이 되었고 그만큼 희생자의 수 또한 늘어만 갔죠. 소니빈 일가는 20년이 넘는 인간 사냥으로 그 노하우를 축적해갔습니다. 그 어떤 피해자도 살려두지 않았고 사냥의 흔적 역시 세심하게 지웠는데요. 그들은 단순한 가족 단위의 살인마가 아닌 점차 군대와 같은 체계를 갖추게 되었죠. 사냥의 효율성이 오르자 비축되는 식량도 늘어갔습니다. 결국 베넨 동굴에는 소니빈 일가가 다 먹지 못할 만큼 많은 식량들이 쌓이게 되고 그 결과 곰팡이가 피고 썩은 고기는 동굴 밖에 벌어졌는데요. 그러자 근처 해안 마을인 발란트레와 거번에서는 연이어 파도에 떠밀려온 시체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죠. 팔과 다리 등 신체의 일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모습을 본 마을 주민들은 이곳이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인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이미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야생동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실종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 누구도 해안가 절벽 동굴에 인육을 먹는 대가족이 숨어 살고 있으리라 추측하지는 못했죠. 어느 날 밤 소니빈 일가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한 부부를 습격하게 됩니다.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중세 시대였던 만큼 남편은 호신을 위한 검과 권총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남편의 격렬한 저항에 소니빈 일가는 잠시 주춤했지만 그 사이 제대로 된 자기 방어를 할 수 없었던 부인은 끔찍한 죽음을 맞게 되죠. 그들은 홀로 남은 남편을 둘러싸고 총알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감정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그들의 공허한 눈동자는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까웠는데요. 위기의 순간 저 멀리서 왁자지껄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연마을 시장에서 물품을 팔고 돌아가던 상인 행렬이었죠. 총을 든 호위와 마차를 대동한 20명이 넘는 규모의 상인 무리는 어두운 숲속 한가운데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온몸에 피칠 가불한 수십 명의 원시인들이 문명인 한 사람을 때로 공격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상인들이 다가가자 소니빈 일가는 남편을 내버려 둔 채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그 자리에 남겨진 것은 끔찍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한 부인의 시체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니빈 일가의 첫 번째 사냥 실패였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25년간 사람을 습격했던 악마 무리의 정체가 스코틀랜드 전역에 드러나고 말았죠. 이야기를 전해들은 지방 영주는 무리지어 사람을 습격하는 이들의 범죄 행각에 크게 분노합니다. 이들을 당장 잡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한 영주는 당시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에게 토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400명의 군인과 수십 마리의 블러드 하운드로 이루어진 당시로서는 전무후무한 대규모 토벌대가 구성되었죠. 하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는 며칠간의 수색에도 소니빈 가족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집이었던 베넨 동굴이 살펴보기도 힘든 바닷가 절벽에 위치했던 데다 때마침 바닷물이 넘쳐 동굴 입구가 물에 잠긴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바닷물의 수위가 최저치를 찍은 간조 시기 끈질긴 수색 끝에 사냥개가 절벽에서 풍기는 피냄새를 맡게 되죠. 마침내 소니빈 일가의 은신처를 발견한 군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동굴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응축된 코가 마비될 정도로 짙게 베인 피비린내, 토막내어 피를 빼기 위해 동굴 벽 곳곳에 걸어놓은 피해자들의 시체, 천장에 닿도록 쌓인 갈취한 금품들까지 25년간 사륙의 현장이 되었던 베넨 동굴은 말 그대로 현세에 재현된 지옥도 그 자체였죠. 길게 뻗은 동굴 곳곳에 자리한 방에는 소금에 절인 피해자들의 시체가 한가득 쌓여 있었고 개걸스럽게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가히 인간이라고 보기에 힘들 정도였습니다. 일부 전승에 따르면 이 끔찍한 광경을 보다 못한 군인들이 동굴 입구에서 폭약을 터뜨려 소니빈 일가를 생매장시켰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로 인해 베넨 동굴은 지금처럼 좁아지고 진입이 힘들어졌다는 얘기가 있죠. 이보다 더 유력하고 유명한 이야기는 소니빈 일가 전부가 사슬에 묶인 채 에딘버러에 있는 톨부스 감옥으로 이송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인간의 도덕관념을 한참 벗어나는 행위였기에 판사는 제대로 된 재판도 치르지 않고서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죠. 소니빈과 그의 남자 자손들은 피해자들이 당했던 것처럼 손발이 잘린 채 피를 흘리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부인이었던 아그네스와 여자 자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화형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어린 손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재판부는 태어날 때부터 인육을 먹고 자라온 천성은 변할 수 없으리라 여겼죠.
이들은 처절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화형을 당해 불에 타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어떠한 공포나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 약자가 강자에게 살해당하는 약육강식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였을 텐데요.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도 그저 자신들이 사냥당할 차례가 되었다고 생각할 뿐인 것이죠. 이로써 25년에 걸친 소니빈 일가의 인간 사냥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그때까지 소니빈 일가에 의해 발생된 희생자 수는 무려 5,0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다소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십 년간의 범죄 행각을 생각해보면 그 피해 규모는 상상 이상일 것이 분명했죠. 베넨동굴 근처에 위치한 거번 마을에서는 소니빈 일가에 대한 또 다른 전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니빈의 딸들 중 한 명이 가족들의 잔인한 본성을 견디지 못하고 거번 마을로 도망쳤다는 얘기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딸은 거번 마을에 정착해 나무 한 그루를 심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갔다고 하죠. 하지만 그녀는 소니빈 일가가 사형을 당할 때 정체를 발각당했고 분노한 마을 주민들에 의해 본인이 심은 나무에 목이 매달리고 맙니다. 거번 마을에서는 지금까지도 그 나무를 교수형 나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죠. 소니빈 전승의 진실 유무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허구와 과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진실에 기반한 기록들도 여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스코틀랜드의 국영신문 더 스코츠맨의 기자 신 토마스는 2005년 소니빈을 다룬 기사 소니빈을 찾아서를 기고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소니빈 괴담의 골자는 15세기 초에 유행하던 크리스티 클리크라는 스코틀랜드의 식인 괴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겨지는데요. 거기에다 1459년도에 일어난 연쇄 식인 사건이 섞인 형태라고 하죠. 이 식인 사건은 1813년도 역사학자 나다니엘 크라우치가 리처드 버튼이라는 가명으로 발간한 역사서 더 히스토리 오브 더 킹덤 오브 스코틀랜드에 기록된 이야기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때쯤 어느 도둑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굴에 은밀히 숨어 살다가 모두 산채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들은 젊은이들을 죽여 잡아먹는 습관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습니다. 1살밖에 안 된 소녀 하나가 일반 부모에게 입양되어 던디에서 자랐는데 그 소녀도 결국 12살 때 사람을 잡아먹어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도덕적인 악행을 뒤로하고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가증스러운 행동을 한 것 마냥 나를 욕하는 겁니까? 모두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사람의 살맛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된다면 너희 중 누구도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라. 그리하여 그녀는 회개하지 않고 완고한 마음으로 마땅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에버딘 킹스 칼리지의 초대 총장이었던 헥터 보이스 또한 이 이야기에 힘을 실어주었는데 그는 자신의 저서에 식인 풍습으로 가족과 함께 처형된 스코틀랜드 강도의 어린 딸이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는데 12세가 되던 해에 식인 욕구를 참지 못해 그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남겼죠. 주류 역사학자들은 이 모든 식인 전승들이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니빈 괴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소니빈 일가의 이야기는 괴담이라고만 치부하기 어려운데요. 스코틀랜드에서는 15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식인 연쇄 살인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가 수세기를 걸쳐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죠. 소니빈 일족의 끔찍한 이야기는 여러 사건들이 결합되어 탄생한 허구일 뿐일까요? 아니면 언젠가 실제했던 감추려한 역사는 아니었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 근처에 위치한 작은 섬 포벨리아. 포베글리아라고도 불리는 이 섬은 5세기 초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유서 깊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악귀가 출몰하는 섬, 저주받은 섬 등 섬뜩한 이름으로 불리는 무인도가 되었죠. 421년 개척된 후 인구를 꾸준히 늘려가며 역사를 쌓아온 포벨리아 섬은 1776년 이탈리아 공중보건국의 관할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내 섬은 베니스를 오가는 사람들의 검문소로 활용되었고 수많은 배와 외국인들이 오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주의 서막이었죠. 1793년 포벨리아 섬에 정박한 두 척의 배에서 흑사병 환자가 발견됩니다. 당시 흑사병이 훑고 지나간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시체들로 넘쳐났는데요. 이에 겁을 먹은 정치인들은 포벨리아 섬을 환자들의 수용소로 전락시켰으며 사망자가 발생하면 섬에 즉각 매장해버리기로 결정하죠. 관리들은 포벨리아 섬에 큰 구덩이를 파고 불을 붙여 시신을 태웠습니다. 화장이 한 차례 끝날 때마다 섬 전체에는 진득한 악취와 함께 타고 남은 재들이 날렸는데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 죽지 않은 위독한 환자들까지 산채로 태워버렸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죠.
그렇게 포벨랴 섬에는 수백 년 동안 흑사병으로 사망한 시신 16만 구가 묻히게 됩니다. 베네치아 사람들은 섬을 이루는 흙의 절반은 시신이라며 수군거렸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한 소문은 그 크기를 더해갔죠. 밤만 되면 섬에 괴물이 나타나 시체들을 뒤적거린다. 마녀가 땅속에 묻혀있던 시신을 꺼내 소생시킨다. 어느 순간부터 포벨랴 섬에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살고 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섬에서는 미처 태우지 못해 입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시체들이나 썩으며 생겨난 가스로 인해 부풀어 오르는 시체들이 수없이 존재했는데요. 당시는 흑사병의 유행과 함께 각종 미신이 유행하던 시절로 이러한 불길한 모습들은 시체를 탐하거나 흑마술로 터뜨려버리는 악귀의 존재로 비춰졌죠. 그렇게 포벨랴 섬은 누구도 접근하지 않는 저주받은 섬이 되어갔습니다. 원래 포벨랴 섬 근처는 어업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요. 수면 아래로 비치는 죽은 이들의 두개골은 어부들조차 생업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었죠. 실수로 뼈를 낚아 올리기라도 하면 어부들은 그날 잡은 모든 물고기들을 다시 바다에 던져놓고는 했습니다. 이 미신적인 전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죠. 그러던 19세기 말 섬에 포벨랴 정신병원이 들어섭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정신질환자들을 수용하는 격리병동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런데 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의 상태는 이상하게도 점점 나빠져만 갔죠. 그들은 제대로 잠들지 못했으며 밤이 되면 몸이 반쯤 썩은 귀신들을 목격했다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시 병원을 운영하던 병원장은 환자들에게 전두엽 절제술을 시행했는데요. 전두엽 절제술은 눈구멍을 통해 환자의 두뇌에서 전두엽 부분을 절개하는 것으로 시술받은 환자는 얌전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그저 뇌손상의 증상에 불과했죠. 당시 병원장이 시술했던 방식은 50%의 성공률을 가진 사망률이 극도로 높은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탓인지 섬에 서려있는 저주 때문인지 병원장 또한 끔찍한 모습의 귀신들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는 결국 만성적인 불면증과 편집증에 시달리게 되죠. 병원장은 이 끝나지 않은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그는 옛 교회의 흔적으로 남아있던 병원 종탑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죠. 하지만 병원장은 그 즉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였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꿈틀거리는 병원장의 마지막 모습은 근처를 지나가던 간호사에 의해서 목격됩니다. 원장님의 고통이 몸부림치는데 어디선가 새하얀 안개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형상 같았죠. 안개는 그분의 목을 졸랐고 이내 원장님은 발작을 멈추었어요. 숨을 거둔 것이죠. 하지만 병원의 관계자들은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의 끔찍한 체호를 지켜본 트라우마로 인해 실성해버린 것이라 여겼는데요. 결국 간호사는 자신이 일하던 포벨랴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세상에서 잊혀지고 말았죠. 1930년 포벨랴 정신병원은 노인 요양원으로 재단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끔찍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섬에서 여생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포벨랴 섬은 또다시 사람이 찾지 않는 무인도가 되죠. 포벨랴 섬의 종탑은 이미 오래전 종을 떼어냈지만 지역 주민들은 해가 뜨기 전이면 어렴풋이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들은 이것이 저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요. 현재까지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포벨랴 섬은 적막한 바다 위에서 아직도 그 울분을 달래고 있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일본 미에현. 이곳의 해녀들은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특별한 문양이 그려진 물건을 소지합니다. 이들은 문양이 그려진 물건 없이 맨몸으로 잠수를 하게 된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데요. 미에현의 해녀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자신과 똑같은 모습을 한 괴물이죠. 2000년 전부터 우리는 바다에 잠수해 해산물을 잡으며 생계를 이어왔다. 깊고 깊은 물 속에서 전복 따위의 값비싼 것들을 잡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한순간에 불기에 객이 되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그렇다. 해녀들 사이에서 다양한 금기가 생겨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해마다 신사에 암수 한 쌍의 전복을 복납함으로써 신에게 우리를 굽어 살펴줄 것을 기원해야만 한다. 물 밖에 나올 때는 결코 숨을 급하게 들이마셔서는 안 되며 길게 휘파람을 불어 뱃속의 공기를 전부 빼내야만 한다. 우리는 이것을 바닷가의 한탄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기는
토모카즈키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 놈은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해녀들을 유혹한다. 주로 귀한 해산물을 눈앞에 내밀어 욕심이 동하게 하는데 만약 욕망을 이기지 못한다면 목숨을 잃게 된다. 토모카즈키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망성이나 격자무늬가 그려진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혼자 멀리 떨어져서 잠수해서는 안 된다. 토모카즈키, 오래된 방언으로 함께 잠수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요괴는 미에현의 해녀들에게 있어 공포의 존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홀로 물질을 하다 보면 새빨간 눈으로 생근 웃고 있는 여자가 보인다고 하는데요. 여자는 손에 커다란 전복같이 비싼 해산물을 들고 있는데 이때 전복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플갱어 마냥 자신을 똑 닮은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된다고 하죠. 문제는 대부분의 해녀들은 토모카즈키를 마주하는 순간 손에 든 값비싼 해산물에 그대로 눈길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욕심이 없던 사람도 마치 홀린 듯이 해산물을 받으러 손을 뻗게 되는데요. 만약 해녀의 손이 토모카즈키가 들고 있는 해산물에 닿게 되면 그대로 몸을 붙잡혀 바다까지 끌려 들어가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하죠. 토모카즈키의 정체는 불의의 사고로 물질 중 목숨을 잃은 해녀가 망령이 되어 자신의 얼굴조차 잊어버릴 만큼 긴 시간 동안 바닷속을 방황하다 요괴로 변해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물속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토모카즈키를 목격한 해녀는 공포에 질려 스스로 이를 관두게 되며 관두지 않는 이들에게는 주변 해녀들이 물질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을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고 하는데요. 또 토모카즈키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으면 옆옆 마을의 해녀들까지 2에서 3일간은 단체로 물질을 중지할 정도로 악명과 두려움이 자자하다고 하죠. 일본 최대의 음향사 아베노 세이메이가 사용하는 도술의 기반이 되는 오망성, 그의 라이벌 음향사 아시아 도만의 구자 호신법에서 따온 격자무늬가 그려진 부적이나 의복 등으로 토모카즈키를 어느 정도 배제할 수는 있지만 해녀들은 음향사와 달리 주술적인 힘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아무리 두렵더라도 바닷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해녀들은 토모카즈키를 피하기 위해 결코 혼자 잠수하지 않으며 무리에서 깊은 곳으로 잠수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미에현 근처의 미남 이이지에서도 비슷한 설화가 전해져 온다는 것이죠. 미남 이이지의 이야기는 부부가 배를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가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배 위의 남편이 그물과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는 동안 해녀인 아내는 바닷속으로 잠수해 해산물을 채집했는데요. 그런데 아내는 자신과 똑 닮은 여자가 물속에서 전복을 들고 소름 끼치게 웃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놀라 배 위로 올라온 아내는 남편에게 방금 자신이 본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매정하게도 바보 같은 말을 할 시간이 있으면 해산물이나 더 잡아오라며 아내를 다시 물속으로 들여보냈고 그렇게 아내는 요괴에게 당해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설화의 근거에 미남 이이지에서는 토모카즈키를 목격한 해녀에게 절대로 다시는 물질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죠. 미에현의 해녀들은 실제로 토모카즈키를 목격했던 동료와 친척들이 존재한다며 이 요괴의 존재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괴라는 존재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는 현대에는 이러한 설화와 금기에 대해 현실적인 해석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해산물의 특성상 한 번 보았던 전복이 다시 잠수했을 때 그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죠. 때문에 깊은 곳에서 커다란 전복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욕심을 내게 되며 이미 호흡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도 물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산소가 부족해진 뇌는 환각, 환청, 선망 등의 여러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예전부터 꾸준히 전해 들었던 가장 익숙하고도 자주 상상했던 요괴인 토모카즈키가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 토모카즈키에 대한 여러 경고와 대처들은 전설과 현실적인 조언이 뒤섞인 형태로 유지됨으로써 해녀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 멀리 떨어져서 잠수하면 토모카즈키가 나온다라는 경고는 만약 산소 부족으로 정신을 잃게 되더라도 동료가 구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토모카즈키는 귀한 해산물로 해녀들을 유혹한다라는 것은 괜한 욕심에 무리해서 잠수하지 말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인 것인데요. 또 토모카즈키를 마주친 해녀는 다음에도 또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해녀 일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죠. 한편 미에현의 해녀들 사이에서는 지금까지도 토모카즈키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망성이 그려진 모자를 쓴 이들은 선조들의 가르침을 철저히 따르며 안전하게 해산물들을 채집하는데요.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토모카즈키를 비롯한 미에현의 전승들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개최 중이며
2024년 1월에는 5분가량의 토모카즈키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하기도 했죠. 20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수많은 해녀들이 목격해온 토모카즈키는 앞으로도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무서운 이야기가 유행을 타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존재를 불러온다는 위험한 놀이들이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 따라하기 쉬운 데다 그 내용까지 흥미로워 많은 사람들이 시험삼아 시도해보곤 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모퉁이나 구석은 귀신이 도사리는 불길한 곳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위험한 놀이가 바로 구석놀이죠. 가구를 비롯해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 텅 빈 방을 준비합니다. 방은 완벽히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최대한 어두워야 하는데요. 4명의 참가자는 방에 들어가기 전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수신호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좋죠. 방에 입장하면 아주 작은 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3번 말한 후 이동 신호를 보낼 한 사람을 임의로 정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호를 보내기로 정한 사람을 제외한 인원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실수로라도 소리를 낼 경우 모두에게 재앙이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모든 절차가 끝났다면 방의 네 모서리로 각각 이동해 모서리 쪽의 벽을 본 채로 섭니다. 이제 아까 정해둔 신호자가 하나, 둘, 셋을 외칠 때마다 좌측 방향의 다른 모서리로 이동하세요. 이 과정에서 실수를 해 방향이 꼬였을 경우 조용히 방불을 켜고 자리를 다시 잡은 후 불을 끄고 다시 놀이를 재개해야 하죠. 어두운 방 안에서 계속해서 이 놀이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한 명이 사라지게 되는 기묘한 경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미리 정해뒀던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수신호로 모두에게 놀이가 성공했음을 알리고 놀이를 중단할 차례인데요. 아주 작은 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3번 말하고 벽에 몸을 붙인 상태로 이동해 방 불을 켜면 사라진 사람이 갑자기 방 안에 나타나게 되죠. 놀이 도중 갑자기 한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상황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때 조용히 수신호를 보내 이동을 중지한 후 인원수를 세어보면 5명이라고 하는데요. 귀신이 놀이에 참가한 것이죠. 이때는 귀신의 등 뒤로 모여 벽에서 몸을 떼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이름을 거꾸로 3번 말한 후 불을 켜면 됩니다. 놀이가 끝났다면 반드시 환기를 시켜야 하는데요. 만약 방을 밀폐된 상태로 유지할 경우 참가했던 귀신이 지방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는 스퀘어 혹은 오헤야 사마라 불리는 비슷한 놀이가 존재합니다. 구석놀이와 마찬가지로 어둡고 텅 빈 밀폐된 방을 준비한 후 4명이 각각 모서리에 서는 것으로 놀이를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주자가 왼손 방향으로 이동해 다른 사람의 등을 툭 하고 만지면 그 사람도 똑같이 왼손 방향으로 이동해 다른 사람의 등을 터치해야 하죠. 잘 생각해보면 처음 움직였던 사람의 자리가 비어있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반복될 수가 없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연스레 릴레이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이 또한 귀신이 놀이에 참가한 것이라고 하죠. 지상파 프로그램 놀라운 세상에서 직접 실험하던 중 실제로 이상현상이 발생해 초청이던 무당까지 도망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놀이. 나홀로 숨바꼭질은 놀이 방법부터 공포스럽게 그지없습니다. 먼저 봉지 인형 속에 쌀과 자신의 머리카락, 손톱 등의 신체 일부를 채워넣은 다음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붉은 실로 인형을 꿰맨 후 이름을 지어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인형의 모습과 이름이 사람과 흡사할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전해지죠. 그 다음으로는 집안의 불을 모두 끄고 텔레비전을 외부 입력 모드에서 아날로그로 전환해 노이즈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 후 자신이 숨을 장소에 부적, 십자가, 불상 등의 보호장치와 소금물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채우고 앞서 만들어 놓은 인형을 넣는 것으로 사전 준비는 끝이죠. 새벽 3시가 되면 물에 담가진 인형에게 첫 번째 술래는 나라고 말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눈을 감은 채 숫자를 10까지 세고 화장실로 돌아가 뾰족한 도구로 인형을 찌르면 되는데요. 이때 찌른 횟수가 많을수록 도구가 위험할수록 리스크가 커진다고 하죠. 이제 그 도구를 인형에게 쥐어준 다음 두 번째 술래는 너라고 말하는 것으로 놀이가 시작됩니다. 재빠르게 밖으로 나와 인형이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숨으면 각종 이상 현상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나홀로 숨바꼭질을 실행한 사람들의 체험담에 의하면 텔레비전이 제멋대로 꺼지거나 물에 젖은 무언가가 걸어다니는 소리 혹은 울음소리나 깔깔 웃는 소리가 들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2시간을 넘기기 전에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나와 인형에게 뿌려야 놀이를 안전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인형이 다른 위치에 있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당황해서 소금물을 뱉어낸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니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침착하게 인형을 찾아 소금물을 뿌려야만 하죠. 소금물을 뿌렸다면 방 안의 불을 모두 켜고 최대한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준 다음 인형을 불로 태우면 나홀로 숨바꼭질이 종료됩니다.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정신적인 부담을 강하게 주도록 구성되어 있어 귀신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헛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겁이 많거나 기가 약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앞서 소개했던 나홀로 숨바꼭질이 우습게 보일 정도의 위험성을 자랑한다고 알려진 놀이도 있습니다. 나홀로 숨바꼭질이 귀신을 부르는 강령술이라면 살아있는 인형 놀이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귀신에게 부탁하는 일종의 교령술인데요. 먼저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한 인형, 가능하면 일본 인형을 준비하고 자신의 대역이 될 다른 인형에 머리카락 한 올을 넣어야 하죠. 두 개의 거울을 서로 마주보도록 놓은 후 그 사이에 인형과 양초를 위치시킵니다. 정확히 정각 0시가 되었을 때 양초에 불을 붙인 후 인형을 향해 새로운 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부디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5번 주문을 외우면 되는데요.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사용하면 더욱 효과가 좋죠. 주문을 다 외웠다면 이번에는 함께 놀아요라고 5번 인형에게 말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어를 사용하면 더 좋은데요. 살아있는 인형놀이는 일본에서 건너온 주술로서 일본의 귀신을 부르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이 과정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음이 들려오거나 이상현상이 발생한다면 놀이가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손에 소금을 움켜쥔 상태로 인형에게 마지막 주문을 5번 외우면 되는데요. 와타시오 사가시테 쿠다사이 미치겠다라 이노치오 아게마스. 이제 침착하게 숨을 방으로 향해 불을 모두 끄고 주변을 어둡게 만든 후 문을 등지고 가부좌를 튼 자세로 앉으면 놀이가 시작되죠. 이때 손에 쥔 소금을 자신의 몸에 뿌려야만 귀신에게 숨은 장소를 들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금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형이 저벅저벅 숨은 곳으로 걸어 들어온다면 대역 인형을 미끼로 시선을 끈 뒤 다른 곳으로 도망쳐 숨어야 하는데요. 놀이를 끝내기 위해서는 날이 밝기 전에 소금을 챙겨 인형과 양초를 둔 방으로 향해야 하죠. 살아있는 인형 놀이의 무서운 점은 인형은 없고 양초만 덩그러니 놓여진 기괴한 상황을 목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형이 제자리에 없다면 절대로 인형에게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후 양초 앞에서 당신이 졌습니다. 끝이라는 주문을 5번 외워야 하죠. 주문을 다 외웠다면 양초에 불을 끄고 어떻게든 인형을 찾아내 소금을 뿌려야만 합니다. 일본의 인형들은 얼굴 표정을 묘사할 수 있도록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경험자들에 따르면 인형의 얼굴이 소름 끼치게 웃는 표정으로 변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소금을 뿌리는데 성공했다면 방에 불을 켜고 최대한 주변 분위기를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 주어야 후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3일 이내에 자신이 평소에 공양을 드리던 신사에 인형을 맡겨야 되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한국에서 불가능한 일이기에 애초부터 살아있는 인형놀이를 안전하게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죠. 영화 파미에서도 언급되었듯 일본의 귀신은 원념으로 가득 차 닥치는 대로 주변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살아있는 인형놀이는 여타 놀이들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괜히 장난으로라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여러 명의 참가자가 필요하거나 준비 절차가 복잡한 앞선 놀이들과 달리 여우창문은 지금 당장이라도 체험해보는 것이 가능한 간단한 놀이입니다. 먼저 양손을 들고 여우 모양을 만드는데요. 그 상태로 손목을 틀어 손등이 보이는 왼손이 위로, 손바닥이 보이는 오른손이 아래로 오도록 양손을 교차시키죠. 그 후 접었던 손가락을 펴 중지와 약지를 새끼손가락 쪽에 붙여줍니다. 얽힌 손가락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면 가운데에 여우 창문이 완성되는데요. 이제 주문을 3번 외워 창문에 주술적 힘을 부여해주면 되죠. 캐시오노 모노카, 마시오노 모노카, 쇼타이오 아라와세. 지울 것인가 말 것인가 정체를 드러내라라는 뜻을 담은 이 주문을 모두 외우면 손가락 사이 틈으로 귀신이나 둔갑한 요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귀신이 주로 서식하는 침대나 옷장, 책상 밑이나 외진 구석을 보면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요. 주의할 점은 여우 창문을 통해 귀신을 보았다면 그 즉시 손을 풀어 주술을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인기척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귀신이 악한 성향을 띠고 있다면 커다란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만약 둔갑한 요괴를 보게 되더라도 반드시 모르는 척을 해야만 하는데요. 오싹한 것은 여우 창문을 통해 그들과 눈이 마주치게 된다면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놀이들의 공통점은 실제로 이상 현상을 체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괴현상들은 불안감이 불러온 환청, 환각이거나 혹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요. 척 보기에도 불길하게 짝이 없는 행동들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며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놀이가 불러오는 존재에 대한 사전 지식, 즉 귀신이 나타난다는 상상이 확정 편향까지 불러오며 단순한 우연을 귀신의 소행으로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로 이 놀이들이 일종의 의식으로 작용하여 귀신을 불러들인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은 늘 존재하는 법이죠.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어두운 밤, 순찰을 돌고 있던 반란군 병사는 나무에 기대 누워있는 동료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런 후반까지 자본주의 미제놈들이 침투했을 리는 없으니 눈앞의 동무는 게으름을 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 병사는 성큼성큼 다가가 동료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는데요. 곧이어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주저앉고 말았죠. 싸늘하게 식어있는 동료의 시신은 온몸의 피가 모조리 빠져나가 마치 미라처럼 변한 상태였고 목에는 커다란 2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가리키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전설 속의 괴물 아스왕이었죠. 과거 동남아시아에는 각기 다른 특색을 지닌 왕국들이 여럿 존재했습니다. 이슬람, 중국 등 여러 나라들과 무역을 하며 해적, 용병, 상인 등의 거대 카르텔을 형성한 톤도 왕국, 진주 채취와 중개 무역으로 축적한 막대한 부를 기반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했던 이슬람계 해적 왕국 술루 술탄국, 풍부한 금강과 뛰어난 조선 기술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공예품들을 아시아 전역에 판매하며 막강한 경제력을 뽐냈던 불교계 상업왕국 부투한 왕국, 거대한 평야지대에 대량의 노예를 풀어 생산한 농산물들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내정을 구축한 마긴 다나오 술탄국, 복잡한 정치체계와 더불어 정교한 경제구조를 지닌 약 20여 개의 크고 작은 왕국들은 지역 내 지배자로서 군림하고 있었는데요. 1521년 마젤란 원정대를 통해 해당 지역을 발견한 스페인 제국은 중남미 지역을 정벌했던 것처럼 이들 왕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국들은 약 50년간 계속된 스페인의 정복 시도에도 쉽사리 무너지지 않았지만 상업을 주 수입원으로 삼던 몇몇 왕국들이 스페인의 신하로 들어가는 것이 이득이다라는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항복하며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일부는 이웃국가의 설득에 넘어가고 일부는 스페인 함대에 각계격파당하는 식으로 식민지가 된 왕국들은 스페인의 국왕 펠리페 2세의 섬들이라는 뜻의 라스 이슬라스 필리피나스로 불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필리핀이 탄생하게 되었죠. 스페인 제국으로부터 독자적인 자치권 및 군대 보유를 인정받은 필리핀의 왕국들은 이들이 처음 판단했던 것처럼 스페인과의 협력을 통한 무역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3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나폴레옹의 침공 등으로 스페인 제국의 국력이 크게 약해지는데요. 스페인은 살아남기 위해 식민지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양을 대폭 늘렸고 이에 커다란 부담을 느낀 필리핀은 때마침 스페인과 전쟁을 시작한 미국에 협력하며 독립을 시도했죠. 그러나 필리핀의 비극은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스페인 대신 이들을 지배할 속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곧바로 필리핀 독립 세력에게 전쟁을 선포한 미국은 배신감에 몸을 떠는 필리핀인들을 무참히 탄압하며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었죠.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by naval and air forces of the Empire of Japan.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일본 제국이 순식간에 필리핀을 점령합니다. 다짜고짜 도시를 폭격한 후 괴뢰 정부를 수립한다는 일본의 방식은 필리핀인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극단적인 방식이었기에 당연하게도 어마어마한 반발이 일어났는데요. 심지어 일본 제국의 식민지 수탈은 오랜 기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던 이들조차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가혹했죠. 곳곳에서 격렬한 독립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해적, 용병 등을 생업으로 삼아왔던 지역에서 조직된 민병대는 게릴라전에 도가 터 있었고 이들의 지속적인 저항에 일본은 필리핀 48개 주 중 12개 주에서만 제대로 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필리핀의 지배에 애를 먹게 되는데요. 한편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일본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죠. 미국의 막강한 생산력은 단기간에 대량의 군함, 전투기를 양산해냈고 일본의 전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며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고 마침내 필리핀은 미국의 승인하에 독립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독립에 크게 반발한 이들이 있었죠. 항일 국민군, 일명 후크 발라합은 일제 치하 당시 항일 운동에서 큰 축을 담당한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은 필리핀 공산당의 지도하에 결성된 게릴라로 토지개혁과 지주계급 타도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국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필리핀 탈환에 있어 이들 항일 게릴라 조직이 매우 중요했기에 미군은 태평양 전쟁 당시 후크 발라합과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었죠. 그러나 소련과의 체제 경쟁을 위해서 필리핀은 반드시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이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상 필리핀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다면 리스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는데요. 때문에 미국은 독립한 필리핀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고 후크 발라합의 간부를 체포해 무장해제시키는 등 공산주의 활동을 탄압하기 시작했죠.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배신감과 토지개혁 등 약속했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후크 발라합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과거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할 때 내걸었던 명분이 필리핀의 민주화였기에 반감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후크 발라합의 세력은 빠르게 불어났죠. 친일 행위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친일 정치인과 사업가들이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여전히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수많은 농민들이 정부에 대항하는 게릴라에 참여하도록 만들었고 이 기회에 필리핀 정부를 전복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속셈을 품은 공산주의자들 역시 대거 합류했습니다. 이윽고 수만 명의 커다란 세력으로 성장한 후크 발라합은 미국은 선거를 조작하는 것도 모자라 언론까지 통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협조한 민간인을 몰살하는 극단적인 방식까지 사용했던 일본군들도 당해내지 못했던 후크 발라합의 게릴라에 미군은 크게 고전할 수밖에 없었죠. 깊은 유착관계에 있는 반군과 지역 주민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맹한 병사들, 미국 본토와 필리핀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후크 발라합과 미국 사이의 전쟁을 장기화시켰습니다. 골머리를 썩히던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밀 병기를 필리핀에 투하하게 되는데요. 그 비밀 병기는 바로 에드워드 랜즈데일이라는 한 명의 남자였죠. 에드워드 랜즈데일, 그는 네슬레, 리바이스, 웰스 파고 등 내노라 하는 거대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던 광고 전문가였습니다. 진주만 공습의 분노에 군복을 입은 수많은 젊은이들처럼 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자신의 명성과 지위를 버리고 자진 입대를 택했는데요. 탁월한 광고 전문가를 일개 보병으로 소모할 생각이 없었던 그는 랜즈데일을 미국 전략사무국에 소속시켰죠. 군이 기대했던 대로 랜즈데일은 자신의 마케팅 기술을 활용한 각종 선전, 선동을 구사했고 이것은 미군이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미국 전략사무국이 중앙정보국, 일명 CIA로 이름을 바꾼 후에도 랜즈데일의 임무는 계속되었는데요. 1950년 후크 발라합의 게릴라에 신음 중이던 필리핀에 랜즈데일이 도착합니다. 그의 대외적인 공식 신분은 대통령에게 여러 조언을 주는 고문 자격이었는데요. 공산주의의 천병인 후크 발라합이 무력으로 필리핀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막는 데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필리핀 정부에 제공할 것, CIA로부터 부여받은 진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랜즈데일은 필리핀에 도착한 그 즉시 심리전을 시작했죠. 전통적인 군인들은 심리전을 적에게 항복을 호소하는 전단지나 방송 따위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심리전이 그보다 더 광범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일찍이 깨달았던 것이다. 먼저 랜즈데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과 일본군에게 사용했던 심리전을 기반으로 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야마모토! 항복하지 않으면 다음에 죽는 것은 바로 너다! 지휘관을 맡은 적군 장교의 이름을 확성기로 개별 방송하는 이 심리전은 적이 항복할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였던 바 있는데요. 적이가 집단이 아닌 개인을 향했을 때 대상이 느끼는 공포가 극대화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게릴라에게 협조한다고 의심되는 마을 주민들의 집에 한밤중 몰래 공포스러운 모양의 눈을 그려놓을 것을 지시했죠. 이 사악한 눈알 상징은 다음날 아침 집에 그려진 그림을 본 주민들을 아주 냉정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현지인들과 게릴라 간의 연계를 약화시킨 랜즈데일은 특수부대 요원들과 함께 반군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의 미신들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필리핀 지역에는 악마나 귀신 따위의 민간 전승이 다수 존재하며 주민들은 이를 제법 깊이 믿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그 중에서 랜즈데일이 주목한 것은 아스왕이라는 이름의 뱀파이어였죠.
필리핀 전역에서 널리 알려진 아스왕은 인간을 습격해 피를 모조리 빨아먹는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늑대, 아름다운 여성, 세로로 된 동공을 지닌 마녀, 날카로운 손톱을 지닌 구울, 상체와 하체를 분리할 수 있는 날개 달린 괴물 등 여러 형태로 구전되는데요. 본성 자체가 사악하여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습격한다고 전해지는 이 흡혈 괴물을 렌지데일이 주목한 이유는 아스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에 있었죠. 첫째, 아스왕은 인간으로 위장해 특정 공동체에 소속된 후 자신의 동료들을 습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둘째, 아스왕은 햇빛에 매우 취약해 묘지나 숲과 같은 그늘에 몸을 숨기며 주로 밤에 활동한다. 셋째, 아스왕은 필리핀인에게 있어 어떤 미신보다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 실제로 오랜 세월 동안 필리핀인들은 나는 인간이며 아스왕이 아니다라는 문장을 인사말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간략화된 타오포라는 말이 신뢰합니다 혹은 누구 계세요 정도의 의미로 굳어 지금까지도 보편적으로 사용될 정도인데요. 조사를 마친 렌지데일은 즉각 작전을 시행했죠. CIA에서 철저한 훈련을 받은 심리전 부대는 렌지데일의 명령에 따라 반군이 활동하는 지역의 숲에 아스왕이 출몰한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소문이 충분히 퍼져나가기를 기다린 후에는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뱀파이어 부대의 차례였는데요. 미리 파악해둔 후크팔라압의 순찰 루트로 이동한 뱀파이어 부대는 완벽하게 은원패를 마친 뒤 밤이 될 때까지 대기했죠. 한밤중 게릴라들이 나타나자 뱀파이어들은 조용히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대열의 가장 마지막에 선 후크팔라압 반군을 조용히 잡아챈 다음 그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숙달된 솜씨로 목숨을 거두었는데요. 그 후 외진 곳으로 희생자를 끌고 가 목에 2개의 커다란 구멍을 뚫은 후 발꿈치를 잡고 시신을 거꾸로 들어올려 피를 전부 빼냈죠. 작업을 마친 뱀파이어 부대는 마치 아스왕에 당한 것처럼 창백하게 변해버린 시신을 원래의 순찰 루트에 돌려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라졌던 동료를 발견한 반란군들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는데요. 렌지데일이 기대했던 대로 후크팔라압은 게릴라 사이에 아스왕이 숨어들어 있다라는 착각에 빠짐과 동시에 한밤중 혹은 숲속과 같은 외진 지역에 활동하는 것에 커다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죠. 심리전의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반란군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믿지 못했고 게릴라전의 필수적인 야간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또 무엇보다도 성가셨던 숲에서 활동하는 게릴라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게릴라들에게 있어 아스왕은 공산주의보다 몇 배는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굳건한 믿음이었으며 이는 사상적 교육으로 감히 이겨낼 수 있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반군의 게릴라 활동은 그렇게 서서히 힘을 잃어갔고 한때 7만 명에 이르렀던 후크팔라압의 세력은 어느덧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1954년 반란이 실패했음을 깨달은 후크팔라압의 지도자 루이스 타르쿠가 투항하며 길었던 반란이 종식되었죠. 비록 반란이라는 중죄를 저질렀지만 게릴라전을 통해 일본군을 소탕했던 전과를 인정해 루이스 타르쿠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후크팔라압 반란을 진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던 에드워드 렌지데일의 뱀파이어 부대는 세간에 그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도 황당하고 기괴해 관련 문서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단순히 뜬 소문이나 도시전설로 치부되었기 때문인데요. 1991년 렌지데일의 회고록이 출판되며 대중들에게도 알려지게 된 이 심리전은 아직까지도 그 특이함과 잔혹함으로 회자되고 있죠. 달빛도 비추지 않는 깊고 어두운 숲속 반란군들이 느꼈을 아스왕의 공포는 그 무엇보다도 생생하고 끔찍했을 것입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